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에 선을 한번 그었던 게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아니다라고 미국 쪽이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예. 디리스킹이다. 리스크를 낮추려는 것이다라고 미국 쪽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 미국이 더 불리한 걸까요? 네. 아, 이거는 단언을 하십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20년이 넘게 예. 디커플링 상황을 준비를 해온 나라고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없이도 살 수 있고 미국은 중국 네.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유명한 국뽕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에. 그 국뽕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이 위대하고 우린 다 준비가 돼 있고 뭐 희망찬 중국 예. 인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최근에 어떤 그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식량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는 전 인민이 2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근데 그 중국 쪽에서 가장 이제 리스크 있는 부분이 식량하고 에너지 아닙니까? 원체 소비가 많으니까. 예. 근데 그게 다 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년치라고는 합니다만. 예, 식량 2년치. 그리고 이제 희토류를 비롯해서 중국도 희귀한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20년치를 비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암시를 던지죠. 미국 너는 돼 있니? 뭐 이런 거죠. 들으라고 하는 거죠. 20년치 준비돼 있다. 2년치 식량도 준비돼 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뭐 더 하면은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먹는 식량은 사실 자급자족이 거의 되고요. 사료가 안 됐던 겁니다. 돼지한테 먹이는 옥수수 뭐 사료들. 예. 그래서 그 사료라는 게 중국에서 제일 대량으로 만드는 방식이 대두를 수입을 하다가 그걸 짜서 소위 식용유를 만들고 중국 음식 만들 때 다 튀기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만들고 그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사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옥수수로 만들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수입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브라질로 돌렸습니다, 지금 다. 요 브라질로 돌리게 만든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일기 때 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계기, 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중국 정부에서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곡물류 사료의 양을 2030년까지 10분의 1로 줄이겠다. 이게 뜻하는 말은 대두예요. 리스크 관리한다. 그러니까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예. 이제 비상 상황이 되면 짐작이 되죠? 비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 브라질로부터도 이 사료가 제대로 못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라는 건 얘기 안 했어요. 또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사료는 브라질 등, 또 뭐 인도도 있을 수 있겠고, 에너지는 뭐 러시아 등으로 네. 또 다변화해 놓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미국에 또 대항을 하면서 네. 나름 살 수 있는 준비를 또 해 놓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관세 협상을 보면 중국이 지난번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중국의 태도가 되게 강경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먼저 몸달아서 관세 협상하고, 뭐 스위스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입장이 뭐냐면 중국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중국이 그 지난번 트럼프 일기와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이 뭘 발표하면 중국이 대응 정책 발표가 즉각 나오고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작년 6, 7월경부터 네. 중국이 전국의 모든 고위 공무원들에게 비상을 걸어서 미국 대선 및 그 후 미국 쪽이 취할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실 텐데 작년 하반기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전부 중지해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 원래 오기로 돼 있던 사람들이 다 안 오고 예. 뭐 이랬었어요. 그럼 그 타격은 누가 더 받은 거예요? 아니 그 타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런 정도의 스케일로 일을 해서. 그래서 작년 말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관세든 무역이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만큼 패를 읽은 것뿐만 아니라 뭐 패는 뭐 저쪽에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패가 바뀌더라도 자급자족을 비롯해서 준비를 다 준비 다 해놨다. 돼 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겠느냐가 전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어떠한 형태의 전쟁은 관세 전쟁, 실제 그러니까 전쟁 다 관세 포함.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어떤 유형의 전쟁이라도 무력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전승절 때 예. 무기들 엄청 많이 공개했고 예. 트럼프도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보라고 한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잘 봤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중국 정부가 분석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고관세 정책 시나리오도 들어 있었다고 그 보도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우린 다 준비하고 있다. 다 이런 준비되어 거는. 있다. 할 테면 해보자. 근데 미국 측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히토리 조금 조였더니 어마어마하면서 협상하자. 예, 오히려 미국이 먼저 손 내밀고. 그런 꼴이 된 좀 거죠. 모양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뭔가 공격은 미국이 하지만 결국은 또 중국은 다 방어를 해내고 있고. 근데 이제 다시 시작된 전쟁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관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죠. 예. 전작인 이미 시작된 전쟁은 예. 실제 무력 양안 전쟁. 관계를 예. 비롯해서 무력 전쟁으로 번지는 케이스이고 그러면 그 가능성이라는 게 예. 무력 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라는 게 네. 이미 시작된 전쟁 쓰실 때랑 네. 다시 시작된 전쟁이 나올 때랑 예.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저는 변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높으냐 낮으냐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라는 거에 그 변주곡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그 로켓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영향이 있다면 원래 시진핑 주석이 요구했던 2027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맞추라는 그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2027년이라면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보고서가 나오고 뭐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예. 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후년이에요? 갑자기 걱정돼서 아니 갑자기 걱정하시면 안 되죠. 재작년부터 이철 박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간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난 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이야기를 재작년에 저 와이스트리에 처음 예. 나와 주셔서 해주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황당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예.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대비를 해야겠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좀 저도 많이 바뀌곤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주곡을 연주할지는 요게 이제 변수라는 네. 거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양안 문제에 따라서 특히 이제 주한미군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트럼프는 계속해서 재배치 운 띄우고 물론 이제 측근들이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방위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로 재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방위비를 더 높이 받으려고 지렛대로 쓰는 것일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개 사이의 연관관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협상과 그 뭐 재배치하고는 사실은 트럼프 시각에서는 뭐 독립사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건 한국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사건일 수 있죠? 아니 미국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미군을 빼든 넣든 병력을 이동하든 하는 건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할 거예요. 그 미군 전략이 그렇게 바뀐 건 10년도 넘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미 미군이 그 양안전쟁이 일어나면 그날로 참전하겠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다 공포를 했는데 네네네네.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나 설령 주한 미군이 줄어들더라도 네네네.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직선. 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 내놔. 왜 너희 보호해주고 있잖아. 야, 군대가 꼭 거기 그렇게 있어야 보호해주는 게 아니야. 다 내 덕에 네가 안전한 거니까 돈 내놔.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거가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 미국 내에서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들, 미국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가 정말 눈물 나게 노력해가면서 미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위대하게 다시 만들려고요. 위대하게 다시 만들기 아니라 일단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유지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건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예, 달라지긴 예, 하겠습니다만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참 비정상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미국이 다시 또 정상 국가로 재건설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아까 그 방위비 분담과 미군 재배치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신 거는 그러면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 방위비 분담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거고 머니이고 재배치는 군사적인 거고 완전히 별개라는 뭐 거죠. 제가 이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네네. 다시 시작된 예, 전쟁. 트럼프가 하는 말에 내가 왜 이렇게 한다. 그 배경이 이러저러하다라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이유나 정당성, 타당성은 그때그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그 것 목적을 같습니다. 위해서 목적 달성을 예. 위해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돈 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방위비를 얼마나 쓰고 있으며 요거는 A 항목은 얼마를 쓰고 B 항목은 얼마를 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에 방위비 뭐 어떻게 하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필요하면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갖다 붙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돈 내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요거는 요만하니까 요거 빼고 저거는 요마저마하니까 저건 빼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협상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100억 달라고 하는데 나 10억밖에 못 주겠어. 네네. 그 대신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접근이 그런 식이 돼야 이게 그 협상이 되지. 그 뭔가 90억 달러어치의 효용 가치를 줄 수 있는 걸로 채워줘야 한다 이런 취지. 또는 뭐 돈이 없으면 나 주머니 다 털어도 20억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100억을 줘. 이런 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네. 암만 눌러도 20억 이상 안 나오겠군. 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0억이 맥시멈이야. 라고 이해되면 20억만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게. 네. 아 진짜 이게 쓴웃음입니다. 쓴웃음. 네.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를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왜 이런 배경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만 딱 놓고 그래서 지금 100억 달라는 거죠. 왜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100억 달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현찰은 20억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신 80억어치를 당신이 80억어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내가 협력할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80억 나올 수 있어. 나는 못 주는데 여기서 80억 날 수 있어. 또는 80억 아낄 수 있거든. 그렇게 돼야 얘기가 될 거라고. 다른 쪽으로 찾아야 한다. 다른 쪽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도와주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뭐 논의가 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도 그렇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렛대로 쓰기는 쓰는데 야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뭐 3,500억 달러도 그렇고 네. 너무나 이제 또 천문학적인 숫자. 근데 그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짜맞추려고 했던 건데 현금으로 다 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미 행정부가 1년에 지금 적자를 2조 달러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채무를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자기 임기 내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어쨌든 나는 이 2조 달러씩 나는 빵꾸를 메꿔야 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 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1조 달러는 쉽지 않지만 이유가 분명해요. 예. 1조 달러가 이 국채 이자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가 없어지면 1조 달러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자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연준도 빚을 이자율을 줄여야 올리면 안 되죠. 이자를 내려야죠. 그래서 금리 내리라 하고. 이자를 내려야 되고 그다음 빨리 이 채권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갚으면 되는 건데.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까 또
이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도 안 사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여태까지는 중국하고 일본이 샀었는데 안 사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장기 채권의 이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자라도 싼 단기 채권 위주로 발행하려고 하는 발행하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사줄 놈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스테이블 코인.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고 어쩌고 얘가 다 치우고 하여튼 지금 미국의 부채 돈이 측면에서. 필요해. 돈을 빨리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보고도 현찰로 가져와. 3,500억 달러. 일본 현찰로 막아. 현찰로 빨리 나 급해.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는 그 선거에 예. 이겨야 아. 또 거기에 그 탄력을 받아서 임기 말까지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아메리카가 그레이트 어게인 되죠. 근데 이게 그런 마가를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생각,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예. 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예.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예. 막 돈을 퍼줘가면서 예.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럴 돈도 없고 이 참 어떻게 해야 할지가 참 어려운데 물론 이제 그만큼의 가치를 대리만족하기라도 해줘야 할 텐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안미경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걸 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도 이제 안보 우산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세계 경찰 국가에서. 예. 이제 나 그런 거 안 할래.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중국도 이제 한국하고 뭐 협력해서 뭐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좀 재밌는 게 한국은 굉장히 안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게 사고방식이 전부 자기 본위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논리를 그냥 주장해요. 그거는 트럼프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마구 해야 그게 뭐 통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모나 파워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미국이나 중국이 다 저지른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먼저 예측해서 먼저 분석하고 먼저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선수의 선수를 쳐야 우리가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쌀이 밥이 된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이 없죠. 이게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린 다 준비가 돼 있지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네. 미국 앞에서 네. 거기는 이제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자원도 많고 물론 이게 우리 뭐 자기 비하하려는 건 결코 네, 아닙니다만 네. 이게 또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것도 이게 참 좋은 말은 또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또 힘을 또 키워야 하는 거고 근데 또 이게 또 닭이 먼저냐 달기를 먼저냐 이럴 아니 수도 근데 저는 있겠고. 그 약소국가론에는 그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세계 경제 규모가 뭐 이제 10위권 네. 10위권인 국가이고 네, 네. 뭐 군사력 따지면은 뭐 세계 오륙이, 탑10 안에 네. 들어간다는 나라가 우리는 약소국이어서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마인드셋이 약소국 마인드셋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나 그 군사력이 무슨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약소국 타령을 합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진짜 왜 싸움으로 1등, 2등 하는 큰 덩치들을 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G7에서도 예. 이탈리아 좀 나오라고 하고 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참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블록 앞에서는 예.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피해 의식이랄까? 아니 우리 같은 나라가 약소국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 지구상에 다른 나라 다 빌빌 거리고 다녀야 되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견국 이상의 국가이고 우리나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쪽을 못 쓰냐면 마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이나 마음 씀씀이가 소인배라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소인배의 시각으로 중국이나 미국의 움직임을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의도도 잘 파악을 못하고 그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일 다 벌어진 후에야 뭐 우린 약속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과거의 시각이다.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역사에서 지금이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장 강대한 현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는 조선시대를 빼놓으면 예. 항상 강건했다고 생각하고요. 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네네네네. 분한테 들었어요. 네. 그분은 베네치아 역사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네치아 공화국이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는데 네. 도시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때 강대국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국가에 불과한 베네치아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뭐 베네치아가 그때 무슨 엄청난 자원이 있었나? 인구가 있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람의 퀄리티, 사람의 교육 수준, 사람의 그 근면 성실함, 그리고 위기에 모두 힘을 합쳐서 단합해서 일을 해결하는 능력,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능력.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부족한 건 뭐냐? 시야. 좀 더 세계를 미국과 중국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양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친구들이 이래서 요런단 말이지. 그러면 넌 다음 수는 요걸 놓겠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한테는 이런 영향이 있겠네? 가만히 있어봐. 그런 결과가 뭐 우리가 좀 곤란하겠는걸?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요거 나오기 전에 요거를, 저거 나오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가야 희망이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UN 의장국이기도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나라이고 네. 우리 땅에서 네. 미국 대통령 오세요. 네. 중국의 국가 주석이세요. 오세요. 네. 머리 한번 맞대봅시다. 네. 무릎 맞대고 네. 머리 맞대고 네. 우리가 막 의제도 던지고 네. 목소리도 내고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시작된 전쟁. 예. 그 다음은 또 다시 시작된 전쟁. 전쟁 얘기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철 박사님의 또 신간과 함께 또 이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